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예, 음, 제가 이 사회복지를 강의함에 있어서 우선 우리 이 책은 어,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시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그 종합복지관 관장님들 네 분, 그 가나다 순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공한식 관장님, 또 윤현희 관장님, 또 배현희 관장님, 음, 그 다음에 아 배현희 관장님, 장재임 관장님, 윤현희 관장님, 장재임 관장님, 그 다음에 최종록 관장님.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다섯 분이 같이 책을 공편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네 분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만들고 같이 이론을 토론하면서 편저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또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으로 이제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육학에 관한 이제 책을 편저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학이 교육학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학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심리학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사회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사이버를 통해서 평생 국가평생학습원에 등록을 해서 사회복지학을 학사학위로 이제 받았습니다. 행정학사죠. 그리고 2021년이죠.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취득을 했습니다. 어, 사실상은 이 1교시 인행사 부분이죠. 인행사가 또 가장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쉽게 음, 문제를 이제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인간 행동과 발달, 인간 발달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장, 성숙, 발달이 있습니다. 자, 성장은 지금 밑줄 그십시오. 신체적인 면에서의 양적 증대다. 이렇게 성장은 양적 증대다. 양적 증대다. 김양, 이양, 박양, 장양. 이야, 폭풍 성장했어. 폭풍 성장했어. 장양이.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죠. 성숙. 그러면 양이 있으니까 이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밑줄 그십시오. 자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에다가 밑줄 그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즉 대체적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자 밑줄 그십시오.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상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성숙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밑에 성장을 기초로 하여 나타나는 질적 변화이다. 어, 질적인 변화다. 여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장은 양적인 증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외우실 때, 자, 우리 이 장량이 숙질이더라 이거야. 나의 숙질이다. 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지는 거, 그거를 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을 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밑줄 그십시오. 개체의 자 밑줄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전생애 동안 죽을 때까지 전생애 동안 나타나는 모든 변화이다. 됐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발달의 기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발달의 기제.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야. 자, 이 메커니즘이 뭐냐? 불기누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외우십시오. 불기누적이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불교에서의 어떤 역사를 다 불기 이러잖아요. 그 불기누적이다 이겁니다. 자, 불은 불가역성의 원리입니다. 즉 거꾸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가역은 거꾸로가 가짜가 가능하다는 가짜야. 역 거꾸로라는 뜻이야. 가역 거꾸로가 가능하다는데 그 앞에 불자가 붙었으니까는 거꾸로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불가역성입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그 후기에 충분한 보상적 자극이나 경험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원래 발달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0세에서 6세 사이에 영양이 불충분해. 그래서 아주 체격이 진짜 키가 안 커. 체격이 요만해. 요만하게 웃긴다, 그죠? 체격이 이렇게 크질 않았어. 영양이 불충분해. 자,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했다 하더라도 키가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입니다. 왜? 다시 리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기입니다. 기초성의 원리죠. 기초. 자, 그 기초성의 원리는 유아기의 경험이 후기 발달의 바탕, 즉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게 기초가 돼서 이게 가고 이게 기초가 돼서 이렇게 기초가 돼서 이렇게 성장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 누적성이에요. 누적성. 발달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발달이 잘못되면은 그 나쁜 영향이 다음 발달 단계에도 지속되고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누적성이야, 누적성. 그러니까 기초성에 의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빈약하면 다음이 빈약해지는 거야. 이게 풍부해지면 다음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적기성의 원리입니다. 적기성, 불기, 적기성. 자, 모든 발달은 각 발달 단계에 따라 맞는 과업이 있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헤비거스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 나오겠지만은 헤비거스트 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발달 과업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발달 과업. 자, 헤비거스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세에서 5세 요 시기가 있어요. 요 시기. 요 시기에 언어 발달이라든가 또 보행이라든가 또는 배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 시기에 획득해야 할 이 과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요 과업을 획득할 수 있는 여기가 적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과업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요 시기야말로 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가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발달의 원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외워야 될 것은 한 20%뿐이 안 돼요. 나머지 80% 전부 이해해야. 사회복지사 시험은 이해해야.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법제라든가 법제편 같은 거는 좀 외워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연도에 따라서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꼭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꼭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우선 발달은 당연히 상호작용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성장은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발달은 퍼스널리티, 개체와 이 environment,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당연하죠.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아제라는 사람도 역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달은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키가 안 크더라도 이거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분화와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자, 세포가 모여서 티슈가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되고, 이 조직 이게 분화가 돼서 통합이 돼서 요게 되는 것이고, 요게 또 분화가 돼서 통합이 돼서 나오는 것이 오르가능이 되는 것이고, 조직이 되는 것이고, 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요게 분화를 통해서 통합이 되는 것이 시스템, 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화와 통합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상호 관련성이죠. 성장에는 서로 상호 관련성.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발달이라는 것은 그 개체와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상호 연관성, 관련성을 갖고 발달하는 거죠. 자, 당연히 발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차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김정겸 친구하고 친구들 여럿이 있어. 다 나이가 같다 하더라도 발달은 다 개인차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는데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중추에서 말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 수능성이죠.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이 인간은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발달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고 거기에 적용하면은 이 발달의 원리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뭐가 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결정적 시기가 있다. 발달에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예언곤란성입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언곤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성장에 따라서 경험의 종류가 변하죠. 다 경험이 다릅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당연하죠. 발달의 경향이라는 건, 경향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느냐 이거야. 이쪽으로 가서 향하느냐, 이쪽으로 향해서 가느냐. 발달의 경향과 행동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요. 예언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기출문제입니다. 인간 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 시험이 출제의 원칙에서 사실상은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요, 실제로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근데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는 것을 고르시오. 아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 문제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정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이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되냐,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나
않은 애다가 반드시 밑줄을 긋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을 보시죠.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어서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성격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고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죠. 그다음 2019 인간의 발달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겁니다. 2번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생에 거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예측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예요? 예언 곤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일생에 거친 예측 불가능을 한 변화이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갖다가 예언 곤란성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발달은 왜 예측 가능하죠? 왜 예측 가능합니까? 인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측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언 곤란성은 아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기출문제 인간의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잘못된 거죠.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아니죠. 뭐라고요? 발달은 인간 개체 즉 퍼스널리티 유전적 요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걸 유전적 요인으로도 하는 거니까 그 유전적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2021년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 자 예언 곤란성하고는 틀린 겁니다. 뭐라고요? 예측 가능하다.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랬었죠. 3번 안정적 속성보다는 변화적 속성이 강하게 아니죠. 변화적 속성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안정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자 신체의 하부에서 상부로 아니라 그랬죠.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중추에서 말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방향과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의 속도는 근데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인간 행동 및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브렌펜 브레너라는 사람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브렌펜 브레너는 사실상은 이건 우리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이죠. 요 개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미시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미시적 환경. 그리고 이제 미시적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적 환경, 미시적 체계. 그 다음에 중간 체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체계라고 합니다. 외체계. 근데 미시적 체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건 이제 거시적 체계예요. 거시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갖다가 시체계 또는 연대체계라고 합니다. 연대체계라는 것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나똑, 중간똑, 외체똑, 거시똑 똑똑똑똑 떨어지는 환경체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여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미시체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외체계 같은 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줘.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거시체계도 역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체계는 또 뭐냐? 요 미시체계가 여러 개의 미시체계가 서로 연결된 것을 갖다가 중간 체계라고 하는 것이다. 거시체계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보겠습니다. 미시체계 직접적으로 접하는 환경에 대한 아동의 능동성과 상호작용 패턴에 관심을 갖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쌍방향적 관계성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중간 체계는요, 가정, 학교, 이웃,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가정, 학교, 이웃, 유아원 등 기관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가 여러 개가 같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체계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죠. 왜? 바깥에 있으니까. 미시체계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알겠죠?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장, 보건소, 복지부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보건소에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라든가 먼저 또 아니면 다양한 바이러스가 이후에 많은 바이러스가 완전 생기고 보건소에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외체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건복지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거시체계.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 법률, 관습.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의미하는 것이다. 연대체계. 아동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식과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 등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혼 가정 같은 경우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브랜펜브렌의 중간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간 체계입니다. 미시체계, 그다음에 거시체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시체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중간 체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2번,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되는 것이고,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4번, 신념, 태도, 문화. 좀 거시적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이다. 5번,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재적 갈등의 위험이 잇따른다. 그 다음 2021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펜브레너입니다.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자, 답 나왔죠? 뭐라고요? 중간체계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발달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외체계가 되는 것이다. 또 2021년 브랜펜브레너의 거시체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이다. 개인은 거시체계에 해당되질 않죠. 틀렸습니다. 2번,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눈에 안 보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시적이다. 그래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다. 개인, 가족, 이웃, 소집단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거 거시체계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방적이진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전부가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체제이론, 체계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제이론, 체계이론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A라는 체계가 있고 요 B라는 체계가 있어요. 요 체계는 반드시 이렇게 바운더리,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B 체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B 체제로
에너지가 이렇게 자유롭게 B 체제 에너지가 A 체제로 오는 거, 이런 거를 개방 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에너지 투입이 A에서 B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동을 하더라도 조금 약간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또 B 체제의 에너지가 A 체계로 이동하되 하더라도 약간 하고 이게 교류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폐쇄 체제라고 합니다. 개방 체제의 대표적인 것이 열린 공간이죠.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쇄 체제는 대표적인 것이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체제에서는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요걸 이제 소비로 봅시다. 이게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체제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멸하지 않는, 이 소멸에 저항하는 소멸 저항 장치도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내용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체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체제나 하위 체제들의 개별성과 상호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체제가 지향하는 목적을 향하여 질서 정연한 결합체로 총화적인 전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보자. 그러면 여기에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여가부가 있고 그저 국토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요 밑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상호 역시 의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어요. 각각의 기능이 좋아. 여기 각각 기능이 있거든요. 요건 요거의 기능, 요건 요거의 기능, 요건 요거의 기능. 그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이제 기능론적 입장이고, 갈등론적 입장에서는요, 서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체제는 하위 체제들의 개별성과 이 개별성과 또 상호작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체제가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서 질서 정연한 결합체의 총화다. 자, 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투입을 필요로 하며,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투입이 이루어지는 거다. A에서 B로 투입되는 거고 B에서 A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환 과정을 통해서 산출로 변화시켜서 다시 환경으로 내보내면 일부는 환류 과정을 거쳐서, 그게 여러분들 그 주요 개념의 가번 폐쇄 체제와 나번 개방 체계 밑에 그림이죠. 그래서 다시 체계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체제 속성,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체제는 그의 성질, 크기, 형태에 관계없이 두서없고 무질서하고 무력하게 되어서 궁극에 가서는 소멸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따 나올 겁니다.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게 되면 이 체제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 영역이 있다는 거죠. 모든 체제는 그 체제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또 변이가 매개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개변수. 모든 체제는 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체제 내의 요소를 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체제 외의 환경에 속하는 요소를 매개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험 설계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주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폐쇄 체계, 개방 체계. 폐쇄 체계, 군대가 대표적이라 그랬죠. 마음을 열지 않는 거라 그랬죠. 경계를 넘어서 에너지 교환이 없는 거라 그랬죠.
개방체계 에너지 투과성이 있는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4번 동글배기엔 좀 뭐가 있냐면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니까는 꼭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는요, 체계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생산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잠깐만 사용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는 한 이 체계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엔트로피는 뭐다?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소비를 해.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체제는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에너지를 외부에서 투입을 줘야 돼.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 체계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체계가 경계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한 그 체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시너지. 자, 체계가 자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창출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역시 생산을 해야 이걸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시너지 효과 이러잖아요.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야. 무엇인가가 다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시너지 합해져야 되는 거야. 합해진다는 거거든요. 자, 네겐트로피는 부의, 즉 거꾸로란 뜻이야. 부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반대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이제 네거티브 엔트로피야.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붙여서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소멸 저항 장치라고 하는 거죠. 또는 엔트로피 거꾸로 다시 역 엔트로피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시너지는 엔트로피를 방지하기 때문에 네겐트로피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시도록 하시죠. 자, 사회 체계 이론 개념 중 체계 내부 간 또는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거야. 이로써 체계 내에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시너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잘못 들으면은 네겐트로피 4번을 정답으로 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자, 시너지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체계 내부 간에서 또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해서 체계 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 혼자만의 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자꾸 들어와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SYN 합해진다는 거야. 그래야 힘을 얻어지는 거죠. 근데 네겐트로피라는 것은 그 과정의 경향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체계 내에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로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하면서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 이런 거를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과로 파슨스의 체제 이론입니다. 자, 파슨스의 체제 이론은 악일 모형이라고도 해요. 악일 모형. 악일 모형. 악일 모형이라는 것은 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외우세요. 악일 모형입니다. A는 어댑트, 그래서 적응 기능입니다. G는 gain the goal, 그래서 목표 달성이죠. I는 integrated,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통합입니다. 통합. L은 latency, 그래서 형상 유지 또는 유형 유지예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 형상을, 유형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의 계속성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응 기능은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목표 달성 기능은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기능은 통합 기능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병원 같은 데, 아니 법원 같은 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형 유지 기능 같은 경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동글배기 유형 유지 기능을 살펴볼까요? 사회체계 행위자가 적절한 동기, 욕구, 기술을 표출하고자 할 때 이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긴장을 완화하고 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회의 어떤 계속성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화라는 겁니다. 사회화는 여러분들 왜 합니까?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 사회화라고 하는데 요걸 다른 말로 문화화라고도 해요. 우리 사회에서 대마초 피지 말 것. 그러니까는 통제하기 위한 거야.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대 노인네가 대마초를 피면 뭐예요? 이 사회에서 어긋난 거야. 그래서 대마초를 피면은 탈사회화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유지될까 안 될까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전부 대마초 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사회화로 규정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사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재사회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가 되는 겁니다. 이 교도소로 보내서 다시 여기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계속성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기출문제입니다.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보, 이거 문제가 참 특이하잖아요. 본래는요, 시험 문제요,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고 올바른 것을 짝 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하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있다니까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사회복지 시험에 독특한 문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낸다 하니,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뭐 틀리게끔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제 잘 읽으십시오.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면 단일체계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발달 이론에서도 인간의 발달은 뭐라고요? 인간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이거는 어디든지 자꾸만 먹겨 들어가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뭐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자, 결정론에다가 동을 배가십시오. 결정론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이건 수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결정론 이퀄 머릿속에 수동적. 그래서 이 결정론에는 뭐가 있느냐? 주의하십시오. 요 결정론에는 뭐가 있냐면요, 행동주의가 결정론자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 있죠? 요 정신분석 이론도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동적이다. 근데 생태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린 겁니다. 자, 디귿번은 기억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성격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 사이에 상호 교류의 산물로, 맞죠?
열번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입니다. 자, 21년도 체계 이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든 고른 것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기업번 균형 환경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체계 구조의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계는 뭐랬어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 부족하면은 이만큼을 또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쭉, 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니코틴이라는 것이 체내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니코틴은 소변이라든가 땀을 통해서 니코틴이 빠져나가. 근데 내 몸속에 니코틴이 50이었어. 50인데 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내가 땀도 많이 흘리고 뭐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도 막 흘러내렸어. 그러니까 이 50이 부족하거든. 50을 채워넣기 위해서 또 담배를 피우는 거야.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담배 끊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항상성을 사실상은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길을 가다가 저기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럼 그때 먹으라 이 얘기야. 왜냐면은 내 몸속에서 떡볶이에 관련된 영양 요소가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떡볶이를 먹어줌으로써 항상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웃기죠? 네. 그 다음에 네겐트로피 최근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상태라 그랬었죠? 오케이. 유용한 게 아니라 유용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영역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유니까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맞고요. 홀론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 내에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그거는 시너지라 그랬었죠?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발달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4 발달 이론. 이제 발달 이론에는 이제 다양하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한번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그 발달 이론은 일단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사람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간의 사고, 생각이죠. 여기 이제 무의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인간의 행동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인간의 사고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 인간의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갖다가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뭐예요? 정신분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있고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이제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 전체는 여기를 이제 인지적 영역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정의적 영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행동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전체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는 먼저 이걸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